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는 문재인 정부의 1년 동안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하고 그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게 나라냐 하는 구호가 거리를 가득 채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거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세세하게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하면서 약속을 했던 공약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했나 하는 것을 점검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시민운동을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전해 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런 평가를 통해서 보다 더 공약을 책임 있게 내놓고 또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는 그런 풍토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말한다는 토론을 시작했고요. 오늘 좌장은 경실련 상집위원장인 최원호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원호입니다. 저희 경실련에서는 연례적으로 매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평가를 시행해왔고 또 중간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1주년을 맞아가지고 문재인 정부 1년 국정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두 분이 발제를 해주시고 5분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발제자 선생님과 토론자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문재인 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를 맡은 정대묘학과 손창 교수님입니다. 두 번째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 평가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입니다. 토론자 선생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치 분야의 조준만 덕성여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경제 일자리 분야는 서울대 박상인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부동산 서민 주거 분야는 서울시립대 서순탁 교수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청년 분야는 김영민 청년유년 사무처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소통 분야는 김민구 더팩트 편집국 부국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시간 할애는 뭐 대략 20분 하면 될까요? 20분 정도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련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 손창 교수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관한 평가를 간단하게 프로그램에서 20분 사이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이 현 정부가 과연 이 국민들의 의견에 또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요구에 맞게 실적으로 지난 1년을 돌아가는가에 대한 내용을 한편 살펴보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는 크게 4가지 분야에서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1년 지난 시점에서 현 정부의 공약평가나 국정운영 평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길면 길고 또 앞으로 남은 4년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많은 것들을 완성 내지는 완결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남은
남은 기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 계획하고 또 준비했던 그리고 어느 정도 추진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촛불혁명에서 나왔던 많은 국민들의 의견들 또 국민들의 명령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향 설정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평가 작업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저희 경실련은 이 작업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나갈 예정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지만 국정 운영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또 어려웠던 것들 또 돌이켜보고 잘한 것들은 또 잘한 것대로 또 어려운 것들은 어려운 것대로 또 못한 정책 또 못한 문제가 있는 시스템들은 새롭게 반성하고 새로운 결단과 국정 운영의 방향을 재조정한다는 의미에서 이 작업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남은 4년 동안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찬 국정 운영을 하는 하나의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 그리고 또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책에 대한 성과 또 문제점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올바른 국정 운영 또 정책을 위해서 그 내용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이 설문조사라는 것이 4월 20일에서 4월 30일 날 했기 때문에 정상회담 전 한 7일 정도 전이고 남은 한 3일 정도 기간 동안 정상회담 전후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남북 문제나 또 통일 문제, 또 외교 문제하고 정책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모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 또 리더십, 소통 평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종합 평가를 실시했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또 국정 과제, 그리고 현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 국무위원이나 청와대 보좌진, 그리고 기관장들에 대한 평가도 곁들여서 평가를 했습니다. 7페이지에 참조를 해주시면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 국정 목표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국정 과제에 대해서는 뒤에 발표해 주실 우리 윤수철 사무총장께서 곁들여서 얘기를 하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제 국민의 나라, 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 또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5대 국정 목표를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달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5개의 국정 목표에는 구체적으로 첫 번째,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촛불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권력기관을 개편하고 추진해왔고요. 또 관련된 많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를 비전으로 국정 운영을 해왔습니다. 검찰, 경찰, 그리고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개혁하기 위해서도 일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더불어 사는 경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양적인 지표가 많이 말해주고 또 어떤 성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지난 1년 동안의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의미 있는 평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사는 경제를 목표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왔고 활력 있는 공정경제, 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에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 성장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셋째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포용적 적국 국가랄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교육,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 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또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지향하면서 국정운영입니다. 네 번째, 고르게 발전한 지역은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그리고 농산어촌을 다시 돌아오는 농산어촌 만들기 위해서 일해왔다. 마지막으로 평화 번영의 반단도를 만들기 위해서 강한 안보와 책임국가, 남북한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를 펼치기 위해서 노력해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현 정부의 국정 목표고 국정 과제였습니다. 자, 이런 목표와 국정 과제를 위해서 현 정부가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전문가들의 평가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긍정적 평가가 77.3%, 부정적 평가가 14.2%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이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이랄지 또 적폐 청산을 높게 평가했고요. 부정적 평가자들은 경제 정책 문제랄지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정운영 리더십에 대해서는 9페이지의 표 3면을 보시면 긍정적 평가가 75.6, 부정적 평가가 15.7%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요. 그런 점에서 이 직무수행 능력과 국정운영 리더십은 긍정적인 70대 중반 정도의 정도로 소통에 대한 평가도 74.4%로 평가를 했고 지난 박근혜 대통령 평가에서는 52%라고 하는 점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봤을 때 현 정부의 대통령의 소통 능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리더십과 소통 능력,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를 했고 대체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페이지의 주요 정책 평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평가. 일자리 평가에 대해서는 긍정적 31%, 부정적 34.4%로 부정적 평가가 다소 우세했습니다.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해결 등 구체적인 성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정책 지원이 부족한 것이 하나의 이런 결과로 나타났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양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질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또 일자리 창출 얼마나 했느냐 또 일자리 창출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 평가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소 일자리 정책의 평가하는데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 대책 여기에 대해서는 43.6%로 긍정적 평가가 다소 우세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좀 유보하고 있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인사검증 시스템입니다. 인사검증 시스템이 다른 정책, 다른 어떤 국정 운영 내용보다 다소 거슬하기보다도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는 32%고 부정적 평가가 38%에 육박합니다. 인사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보다도 부정적으로 지적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남은 기간 동안 인사검증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까지 인사검증 과정 속에서 몇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고 또 난무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 정부에서 인사검증 시스템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 평가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종합적 평가를 보면 74.3%가 긍정적이고 부정적 평가가 15.4%라고 하는 것이 11페이지 표 8에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인 이유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긍정적 평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개혁과 변화 의지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 69.9%로 개혁과 변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대통령의 리더십 66.5%,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이 57.3%다. 세간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 대통령만 보인다, 뭐 장관은 보이지 않는다, 내각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세간의 평가가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종합적 평가가 대통령에 의해서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표에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 평가 이유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국민적 지지, 또 화합과 통합 능력, 국정 운영 비전에 대해서도 20-30% 정도의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 평가 이유, 부정적 평가 이유가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제대로 좀 조정되고 보완돼야 될 그런 이유 내지는 또 논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부정적 평가를 했던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유는 부적절한 인사정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인사정책이 76.2%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사정책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후에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76.2%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45.2%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합과 통합 능력의 부재, 이것도 40%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부정적인 평가와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향후 4년 동안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고, 부정적 평가를 받았던 인사정책과 잘못된 정책의 추진 이런 내용들을 좀 전문가들 또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 내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화합과 통합 능력 부재라고 하는 것은 이 국회와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국민들과 화합과 통합 능력의 부재의 평가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보아왔듯이 이런 것들이 국회와 했던 화합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의 반영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 과제 평가를 아주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부분별로 잘한 정책과 못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13페이지는 잘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적폐청산, 다시 말하면 반부패 과거사 해결, 방산 비리 척결, 국정교과서 폐지, 이런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가장 잘한 정책이다 해서 74.6%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북정책이 63.4%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북정책이 적폐청산보다 다소 한 10% 정도 낮은 것은 정상회담 전후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 다시 말하면 정상회담 이후에 설문조사를 했으면 대북정책이 좀 더 좋은 더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 남북대화, 또 이산가족 해결, 북한 인권 개선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됐고, 세 번째는 권력기관의 개혁 문제, 그 다음에 소통과 화합, 외교 정책, 이런 것들이 잘한 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재벌 정책에 대해서 14.6%, 좀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런 정책 순으로 잘한 정책으로 지적됐고요. 14페이지 보면 못한 정책입니다. 테이블에는 잘한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한 정책, 일자리 정책이 47.8%로 문재인 정부가 못한 정책 중에 하나로 꼽혀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이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양적인 일자리 창출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못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가 보완 내지는 새로운 정책의 어떤 종합적인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벌 정책이 또 못한 정책으로 두 번째로 꼽혔습니다. 부동산 정책 25.9%, 그래서 40%에서 20%대의 일자리 정책, 재벌 정책, 부동산 정책이 꼽혀 있고, 그다음에 국민 안전 정책, 저출산 고령화 정책, 그리고 청년 정책 순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15페이지에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앞으로 주력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문을 해본 결과 권력기관 개혁을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법원개혁과 국정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중요한 앞으로의 주력해야 할 정책이다. 물론 이게 권력기관 개혁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정책이기도 하고 검찰과 경찰과 그리고 또 법원 이런 개혁들이 또 국정원 개혁들이 앞으로 주력해야 될 정책으로 전문가들이 꼽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적폐청산이 앞으로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 꼽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 또 언론에서 얘기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을 얘기하고 있는 언론이나 국민들의 어떤 생각과 달리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주력해야 될 정책 과제로 적폐청산을 꼽고 있다라는 것들은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일자리 정책 앞으로 더 주력해야 되고 재벌 정책 또 더 주력해야 될 정책으로 꼽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평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제대로 1년 동안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해왔는가에 대한 평가일 수 있고 한번 참고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잘한 국무위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무부 장관, 김동연 기재부 장관, 김부겸 행정부 장관, 조명근 통일부 장관 순으로 나왔고요.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61.9%로 높게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못한 국무위원들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런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최근에 교육 정책에 대해서 몇 번 여러 가지 실수를 했고 또 수능 절대 평가 논란으로 인해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보좌진의 평가는 상당히 호불호가 갈린 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못한 청와대 보좌진 속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임종석 비서실장은 다소 잘한 보좌진이다. 잘한 평가와 못한 평가가 이렇게 좀 엇갈린 평가가 이렇게 조국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한 평가와 못한 그다음에 장하성 정책실장 왜 이렇게 호불호가 엇갈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미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장에 대한 평가인데요. 잘한 기관장으로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뽑고 있습니다. 토론 패널에서 다른 이견을 또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도 호불호가 아주 확연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잘한 기관장이다 30.3%, 못한 기관장이다 30.5%로 되어 있고요. 검찰총장의 평가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상 저희들이 이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했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주요 인사에 대한 평가를 해봤습니다. 이런 평가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진행해왔던 그 내용들을 한번 평가하고
앞으로 4년 동안 좀 더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 그리고 또 촛불혁명의 국민들의 의견과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현 정부가 좀 겸허하게 수용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이상 발표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윤순철 총장께서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순철입니다. 자료집이 너무 이렇게 방대해서 아마 따로 본자료로 제출했던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문재인 정부 1년을 받아서 대선 이행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대선 공약에 우리 사회가 필요한 과제, 사회 문제들이 이거보다 포괄적으로 시대적 문제나 문제 이행과 정책적으로 담겨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선 공약을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과 약속했던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면 이것도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마 시민단체 그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저희들이 평가 대상은 추경 대통령 후보 나갔던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공약집이죠. 나라가 되었던 그래서 4대 비전, 12대 약속, 201개 분야, 1165개의 전체 사업입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좀 순만을 오늘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완전 이해는 완전히 제도가 대부분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을 완전 이해로 삼았고요. 그러니까 부분 이해는 구체적으로 그 부분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진행되고 있거나 이행 계획까지 잡혀 있는 것, 또 예산이 잡혀 있는 정도만 부분 이해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후퇴 이해는 공약의 전체 중에서 일부만 이해하고 나머지 계획을 놓는 경우는 후퇴 이해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미이해는 아예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정도를 잡습니다. 판단 불가는 공약에 모호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간 3월 26일부터 해서 4월 30일까지 35일간 1165개에 대해서 자료 확인 방법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1165개에 대해서 각 정부 부처에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그 정보공개 청구가 가장 큰 자료였고요. 그 다음에 각 부처를 하는 업무보고의 부분은 대체적으로 그 해에 사업이 드러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판단을 했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들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이제 언론에 보도된 사항들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체크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보면은 이 1165개가 분석을 해보면 완전하게 이제 공약이나 이행이 된 것은 아마 143개에서 10.3%로 나왔고요. 부분적 이행 비율가 42%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미이행은 아마 42.9%. 아마 이제 부분 이행하고 미이행 비율하고 이제 따지다 보면 완전 이행하고 미이행을 따지면 뭔가 좀 저조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미이행을 42.9%로 조사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출근 의견제의 기준으로 저희들이 박근혜 정부 출근 때 한 번도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아마 이제 28% 정도가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가 아마 12% 정도밖에 안 나와서 생각보다 매우 저조한 거 아니냐 이런 점이 있고요.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아마 그런 거는 이명박 정부가 성격이 비슷한 이런 개선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높았던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이 문재인 정부는 아마 탄핵이라는 변수가 생겨서 추동한 정부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것을 새롭게 세팅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행이 불가하다는 것은 실망스러울 때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 이행된 것들은 완전 이행 대체로 한 제로부터 봤더니 대체로 2월에 설치하거나 그런 정도 정부 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되게 가 있고 큰 구조를 바꾸거나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진하고 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회피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아마 재팬청사 분야에서는 미이익이 44% 나오고 완전이익이 15%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재팬청사는 가장 큰 합의였고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았던 부담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완전이익이 15%로 들어가서 나왔던 것 대체로 보면 국정 논란을 일으킨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는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체로 보면 그러나 이제 방해사업 비리 척결이라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헌법 개정에 관련된 이런 그런 가치 포함되어 있어서 좀 미이익이 발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권력기관 계획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걸 시스템적인 바퀴가 큽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게 국회 쪽에 법안으로 계획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이행 분야가 85%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 선거제도 개혁 분야는 미이행 76%입니다. 대체로 이 분야는 정치 선거는 국민의 참정권이나 선거제도 개혁권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대체로 이런 부분도 대체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미이행이 유명했다. 쪽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관련해서 이해 공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공정이나 대체로 자발적 개혁 개선을 기대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취지에서 방향에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회복 분야는 미이행이 88%로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권력기관 개혁에 입법 하차라든지 진상규명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민간인 사찰, 불법 사찰 방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찰개혁 방안에는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상대로 정보 수집 활동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언론사나 시민단체를 민간개혁 출입하는 정보와 업무를 폐기하는 정도 수준에서 사실 그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려가 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또 민주인권 회복 분야는 누군가가 대부분 감독을 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협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분야도 매우 좀 더디게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일자리 창출 분야 같은 경우는 완전이행이 24%, 부분이행이 31%, 미이행이 39%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이행이 한 40% 정도 당하는데 되는데 대체로 보면은 청년공약, 청년관련, 소상공인 관련 공약은 좀 완전 이행이 좀 높은 겁니다. 여성 일자리, 중년 관련된 일자리는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 창출을 보면 대체로 보면 양적 확대의 치중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일부분들 아마 맞물려서 일자리를 생산하는 것은 사실 중소기업, 중견 분야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낮아지면서 일자리 창출이 좀 낮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비정규직 감축이나 처우 개선 같은 경우도 미이행이 58%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분야는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쪽에 많이 투명이 가 있는 것 같고
보면은 정부가 실행하는 게 쉽지 않다. 논란도 많이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산업 구조와 같이 맞물려 가야 돼. 사실 이제 알바문이라든지 청소년 노동 가입문이라든지 노동 이사제라든지 국가계획을 그러다 보고 외주하고 이런 부분 앞으로 사실은 이제 시스템적으로 푸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국회 협조가 좀 필요한 사항들이 괜찮아요. 국회와 엄마를 하면서 미의 나라도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의 성장 동력 확충에서는 미이행 부분이 아니라 부분이행을 있습니다. 3%가 부분인데 대체로 이런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산업 기술 인프라 문제, 규제 개선, 사회적 경제 활성화 쪽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아마 이제 부분 이행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조 부문과 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는 미이행이 30%, 완전 이행이 15%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체로 큰 구조조정의 문제가 같이 맞물려서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소 중견기업 유소분야도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완전히 38% 나왔다면 중소 벤처 기업을 설치하면서 사실은 다른 분야 자잘하고 보다는 이게 했기 때문에 아마 완전히 이게 좀 이렇게 나왔냐 답지 않은 말이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 재벌 중심의 경제를 벗어나가지고 중소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경제를 강화시키는 사무소에 중요한 문제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대체로 이 중소기업 문제는 정책자금 지원과 투자 확대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 부족에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정책자금을 풀어서 해결하려고 이런 자세가 이런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진흥보다도 미의 51%, 완전히 20%인데 이 과학기술 진흥은 되게 분야 자체가 모호했습니다. 이게 모호한 측면이 많아가지고 추상적이고 그래서 뭐 계획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통 이 부분은 거의 보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출발하는 시기가 돼 있고 뭐 그런 정도 수준에서 되기 때문에 아주 상당 부분 좀 위이행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 부분 강화와 균형 발전은 아마 이제 부분이행이 54% 나왔는데 이게 이제 지방 부분 분야는 사실은 창의부 개선안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 부분 분야는 사실은 개헌하고 개헌에다가 그걸 담으려고 했던 정부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헌이 안 되면서 상당히 이 부분이행 수준의 부분도 완전히 9% 정도로 낮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기적인 농산어촌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면 이제 부분이행이 70% 높은데 이 사업들은 대체로 예전에 했던 사업들 연장선상에서 지금 공약을 많이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부분이행이 70% 상당히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같은 경우도 54%로 나오는데 대체로 이분은 일자리 주거, 일 다른 양립, 그 다음에 양립 교육, 부담 경감 이렇게 얻었는데 주거 일자리는 다른 분야가 중복되고 있는 게 대체로 사회 합의가 필요한 휴직제도나 이런 부분, 국공립 어린이 확충 분야 같은 경우는 미래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빈곤 탈출 노인비 경감 분야에서는 아마 53%가 부모님인데 아마 이 무젠케어로 해가지고 아마 건강보호 권한성 강화 부분이 높은 기업이 좀 많은데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추진 과정에서 아마 민간 거버넌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좀 확보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대신 시스템을 좀 고쳐야 되는 의료 전달 체계 이 구조개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마 미이행으로 아마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거문 해소는 부분 이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절반 이상의 부분 이행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도 이제 근본적으로 보다 더 노력해야 될 게 이런 이제 뭐 부당업과 공개라는 흥분단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군대사업자의 이런 공약들이 너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좀 더 노력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은 부분이 60%입니다. 그래서 취약 계층의 지원 분야는 대부분 이제
이행되지 않고 일부만 좀 이행되고 이행 성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생활비 절감 부분에서는 이거 부분이 한 50%가 나왔는데 이게 생활비 절감은 아마 국민의 이제 삶과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고 관심도 높은데 대체로 보면 아마 한참 논란이 되었던 이동통신비나 같은 경우는 논란이 많이 되는데 실제 체감하는 만한 이런 생활비 절감 분야의 이해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휴식권 보장 같은 경우는 미이행이 50%인데 이제 쉴 수 있는 권리죠 이게. 8개 정도 쉴걸 보장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아마 임시공휴일 같은 경우는 해가지고 한 정도 수준에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의 교육 책임 분야도 아마 미이행이 42%. 아까 이제 요 분야에서 그냥 논란했던 것은 아마 이 분야는 아마 이제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는 핵심 공약이었는데 시범 운영이 되고 있지만 고교 체계 개편이라든지 교과 과정 개편, 그다음에 대입 체계 개편 같은 경우는 구조적 개혁에서는 손을 안 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아마 김상범 부총리 같은 경우도 정부가 대체 못 내리고 국가 교육비에 넘겨버리든지 아니면 공론화로 넘기든지 이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미이역을 해야 한다 싶고요. 책임국방 분야 아마 부분이행 쪽이 한 5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방 분야는 이제 뭐 전작권 문제라든지 방위산업 문제라든지 인권보호, 보건 이런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런 분야들도 단계가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연장선사에서 했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분이에는 아마 그런 부분이 대부분 부분이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익 우선의 현장예보는 아마 부분이에 38%, 완전히 27%. 이 분야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면은 최근에 아마 이제 동양하고 무관하더라도 대부분 문제, 사과 배경 이런 문제가 좀 흘러나가는 거죠. 되는데 대체로 동양 쪽에서는 좀 낮게 나온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평화통일 분야도 부분이 한 80% 정도. 이건 아마 이제 정책하고 좀 다르게 지금 정부가 다른 영역에서 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나왔다. 남북한 시장 통합과 뭐 전진도 통일 추진 분야 이런 것들 아마 이제 교육협력과정 인프라로 이용되는 건데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아마 정상회담이 계속 풀리고 한미 문제 풀리면 자연스럽게 아마 이런 부분 빠르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하고 사회적 재난 예방인데 이 분야 아마 56%가 부분이행 쪽이 매우 높게 나왔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는 국민들께서 아마 세월호도 그렇고 몇 가지 대응 사고 터지면서 관심도가 매우 높고 체감도가 높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정부가 좀 신경 써서 집중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아마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발 방지나 책임자 처벌과 이런 규제가 같은 경우 대부분 미이행 상태로 지금 돼 있다. 그 아마 사회적 참사 같은 경우 이제 총 2월에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으로 아마 2년차 정도 되면 아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 강화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 아마 부분이 46%, 미에 38% 이런 부분. 대체로 보면 아마 경찰력 강화를 통한 민생 치안 분야가 아마 좀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같은 경우는 이 부분과 잘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마 해양경찰청 독립 같은 경우가 정부적으로 개편처럼 이해되고 이 부분 이런 부분 정도는 대체로 문제가 안 되지만 먹거리 식품 표시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첫번에 청구했던 것들하고 요금도 상당히 높게 나올 이행이 되고 있다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다른 부분들 아마 이제 아동 학대 관련 신고 보험 강화라든지 이런 지원 강화라는 부분 이런 인프라 구축은 아직도 미이행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평등 문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건 아마 부분이행이 62%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공항 육아 환경에서 여성 고용 차별에서 젠더 폭력 처벌을 가능하고 뭐 위안부 문제 이런 공약들이었는데 공약 이행도 부분이행 쪽에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상적 성폭력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체가 좀 빠져 있고 피해자 구제 정도로 가고 있지 않느냐 방향이 일상적인 폭력을 방지하는 쪽에 좀 더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마 미이행이 46%, 오늘 37%로 나왔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아마 이제 탈원전 신거리 오른쪽이 했던 탈원전보다 이 부분에 속하는 건데 아마 했는데 이 분야보다 아마 사대강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사대강에 대한 대책이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화예술 체육 같은 경우는 부분이 한 50% 되는데 문화예술 사업 대책 부분은 이제 굉장히 모호했습니다. 추상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체로 아마 부분 지역 쪽에 저희들이 점수를 많이 줬는데 아마 이 분야는 아마 이제 블랙리스트 파동이나 약간 이런 사회를 보면서 이런 부분 정부가 그나마 좀 빨리 대처하는 상황이 있어서 아마 부분 지역 쪽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 쪽은 아마 이제 대체로 이제 퇴직 언론 문제라든지 지명부 개선 문제 그다음에 이런 문제는 아마 적폐 청산하고 인권 회복 당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 쪽은 아마 시청자 참여나 아마 지역 언론 균형 발전 좀 이런 부분에 좀 시청자들의 그 권리 확대 쪽에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은 거의 많이 이겨지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한 30개 분야로 제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좀 표현드렸고요. 대체로 지금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초대 말씀드렸지만 공학 이행이 완전 이행과 매우 상대적으로 다른 이전 정보에 비해서 낮게 나온다는 것은 아마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사실 국민의 지지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 머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매우 낮게 나왔다 이런 부분은 너무 높은 지지율에 정부 지지율에 대해서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아마 이제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선거 이후에 상당 부분 되다 보니 많은 정책적인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선거 이후에 할 대대적인 계획이나 이런 방향으로 하지 않겠나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싶은데 있지만 그렇더라도 사실 이제 이 국정 1년 동안에 큰 5년간의 설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초속을 다지는 건데 이 부분은 좀 미진하고 또 하나는 풀어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외면하는 측면이 좀 강하다. 정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다짐을 하고 분발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만들어야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통령의 그 리더십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소통을 잘한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이전 정권이 그 촛불 정국을 초래했고 탄핵까지 이르렀던 그런 상황에 대한 기저효과인지 반사적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제 주신 두 분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구체적인 정책의 이행률은 생각보다 상당히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정권이 뭐 갑작스럽게 출범한 이유도 있고 인수위원회에도 꾸리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5분 선생님의 또 좋은 토론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정치 분야 주진만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치 분야 토론을 맡은 덕분여대 조준만 교수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1년이 출범이 됐는데 1년을 놓고 사실은 아까 손창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정치의 공약 이행 평가를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하기는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임기 초반 밀월 기간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힘을 받고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시민들의 요구,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반영하고 재평가해가지고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특수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래서 촛불로 상징되는 다수 시민의 지지하고 태극기로 상징되는 소수의 저항, 어떤 반대 속에서 굉장히 대결과 갈등 국면 속에서 출범한 정부입니다. 근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이제 촛불 집회에서 나타난 어떤 아래로부터의 시민들의 요구, 이걸 이제 촛불 혁명으로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라다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굉장히 큰
비전을 제시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라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그 촛불혁명으로 보여준 다수 시민들의 어떤 적폐청산에 대한 요구, 정치,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가지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내겠다라는 얘기라고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특히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느끼는 정치 분야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은 사회의 모든 전 분야에 있었던 정부에서 얘기 안 했던 다양한 적폐들이라든지 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아젠다들이 거의 쏟아져 나오는 것 같다라는 거죠. 리투라든지 지금 대한항공 갑질에 대한 여러 가지 아마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한 이 어떤 요구라든지 이 시민들의 어떤 저항, 반발, 신고, 고발 여러 가지가 이제 나타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이라든지 그런 걸 통한 국민 대통합이라는 이 프레임 속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적폐청산이라는 게 그렇지만 이게 PR을 좀 구분하는 이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역시 그러다 보니까 적폐로 지목된 집단들로부터는 이게 그냥 반발하고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낙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다수의 시민들이 지지해 주니까 이런 어떤 반발 저항이 좀 조직적인 차원에서 표출되거나 결집되고 있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조금만 틈이라든지 특정 국면이라든지 기회가 되면은 반드시 이거는 표출되고 결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아젠다라든지 뭐 지금 남북 관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거나 이게 잘 결집이 안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의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하고 분명한 거리두기와 차별화를 생존적인 차원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이 정치 개혁을 이루고 어떤 정치적인 성과를 소통이라든지 하여간 뭐 모르겠습니다. 그걸 이루느냐의 문제가 이제 굉장히 향후 국정 운영의 관건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든지 어떤 정치 아젠다에 대한 타협이나 포기 이런 것들을 아직은 할 시점은 아니라고 분명히 보여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지자들이나 국민 다수가 지금 뭐 원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정치 분야에서는 사실 이런 아젠다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개헌에 대한 의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통해 가지고 보여줬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아직 이제 국민투표도 이제 국민투표법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개헌은 조금 물 건너간 느낌이지만 이제 다시 논의가 되겠죠 지방선거일에.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한 지금 경실련에서 했던 전문가 평가들을 보면 한 두 가지 차원에서의 이 시사점 뭐 함의 같은 게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적폐청산이라든지 정치개혁에 대한 어떤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좀 잘해달라라는 지지라든지 기대감은 여전히 상당히 높다. 지금까지는 높다라고 보입니다.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다수의 시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앞서 사무총장님도 밝혔지만 아직 1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가시적인 성과들은 사실은 잘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줘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집권 중반으로 가서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이 시민들의 높은 요구라든지 이 지지를 그거에 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이제 성과라든지 가시적인 뭔가를 내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임기 초반에 지금 이런 것들이 집권 2년, 3년, 4년, 5년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 유지를 시키면은 문재인 정부가 굉장한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또 그렇게 쉬운 측면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적폐청산의 이 프레임의 특징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이제 조금 집권 1년 차에서 조금 현실적인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정치 분야의 개혁이 이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개헌, 헌법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이상적인 규범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야라든지 정치권이 합의한 현실 가능의 수준의 규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관계법이든 모든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상황으로 보면 개헌을 이루겠다. 지금 개헌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죠. 3분의 2 의석이 안 되기 때문에
범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그 대통령이 추진하는 거에 한 3분의 2 이상이 되려면 다음 20대 총선에서 그런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책적인 이런 시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하면은 적폐청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내후년 21대 총선까지 이제 이끌어가면서 이 아젠다를 간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치열하게 공방을 할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보다도 조금만 기회라든지 틈만 보이면 번번이 이제 계속 갈등하고 되는 거는 없고 그 전까지 그런 국면 속에서 적폐청산, 정치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동력을 얼마나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갈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지금 좋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호기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동력을 유지할 것이냐라는 거죠. 저희가 이전에 100일 출범했을 때 경실련에서 일단 100일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발제를 했었고요. 그때 보면은 대통령이 잘하시는 것, 한국의 이제 소통 분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책적인 뭐 성과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진솔하게 국정운영을 한다는 부분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평가는 대북 문제라든지 안보가 워낙 비중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소통은 어떻게 보면 형식이나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이게 집권 초반에는 정책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해놓고 그런 것들 의지를 보여주지만 이게 집권 중반 후반으로 가서 스타일이나 형식으로 계속 지지율을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그게 또 유지된다고 해도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집권 중후반으로 갈수록은 뭔가 성과를 보여주고 그 성과를 갖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지금 대북관계, 남북한관계라든지 북미관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보 문제라든지 대북 문제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그 문제로부터 약간은 소외돼 있거나 아니면 좀 뒤처졌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뭐 모든 분야에 지금 다 불거져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은 다른 프레임들이라든지 다른 큰 아젠다에 묻혀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지나고 나면은 그동안 내재돼 있던 뭐 여러 가지 지금 폭발적으로 나왔던 아젠다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반응을 해줘야 되고 성과를 내줘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염두해 두면서 중반 이후에 1년이 넘으면서 그런 차원의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국정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적폐청산이 필요하고 지금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성공한 정부를 갖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그런 대통령을 아직 갖지 못했다라고 보입니다. 전 국민들이 소통, 전 국민이 사랑하는 이념이라든지 뭘 떠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으면 지금의 국면은 굉장히 대한민국의 격변기고 위대한 정부와 위대한 대통령이 출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보편 타당한 그냥 피하 부분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대결을 그거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타당한 토대라든지 기준이라든지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도덕적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이게 낫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국정 운영이라든지 정책 운영, 정치 분야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1단계 정패 청산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한 이후에 2단계의 국민 대통합을 또 한 번을 해야 이 문재인 정부라든지 꼭 문재인 정부가 아니더라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의 지도자와 정부가 나와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국민 대통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윤 교수님 경제 일자리 분야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도 좀 잘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을 뒀던 것은 원문에도 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가 상당히 진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또 내년, 내후년가 앞서 함께해 주신 토론해 주신
국가의 경제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실마리들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면, 그렇다면 3년차, 4년차 와서는 크게 어려운 것이죠. 하루아침에 사실 경제 문제라는 것이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좀 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것들을 지금 소홀히 좀 한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하고 경제 전반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거기 좀 포커스를 맞춰서 책자에 182쪽부터 토론문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3대 전략 2기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3대 전략은 일자리 소득, 두 번째가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게 3대 전략이고요. 2대 기반은 거시 안정, 그리고 저출산 같은 충분히 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발제해 주신 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문재인 정부가 작년하고 올해 초 1년차에 가장 핵심적이고 힘을 기울인 정책이 일자리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한 것이 일자리 정책에 관련해서 집행률 자체는 평가가 다른 정책에 비해서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250인을 대상으로 해서 잘된 정책, 못된 정책에 있을 때는 잘된 정책 쪽에 일자리 정책 거의 제일 밑에 가 있고 못된 정책 거의 제일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상당히 집행률은 상당히 높다는 걸 불구하고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아마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조사도 저는 전문가 평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일자리 정책이 그동안에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기초로 한 것이죠.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정책을 공략한 거에 따라서 경제정책 분야에서 여러분 가정시급 가게, 공공업무 일자리 를 포함해서 확산,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인도와 달리 그다지 큰 효과가 지금 나지 않거나 또는 특히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혁신 성장에 대해서 사실 11의 약속에서 성장 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그래서 9에서 12까지 쭉 평가를 한 거거든요. 이것도 이행률이 상당히 좋게 평가가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혁신 성장에 관련된 9에서 12까지 우리 별도로 나눠진 3페이지에 보면 30개의 무려 11의 약속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이행률이 비교적 다른 정책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한 능력이 확보가 되었거나 특별히 달라진 거 있느냐라고 물을 때 별로 달라진 게 없다. 혁신 성장 관련된 정책은 과거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가 했던 거고 과연 무엇이 다르느냐, 이게 과연 효과가 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공정경제 관련인데 공정경제 관련해서 평가들이 보면은요, 이행률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옵니다. 다른 문제에 비해서.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재벌 개혁이라든지 이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가불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에서 평가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면이 나오고, 정책 전반적인 평가 우리 발제해 주신 발제문을 보면은 재벌 정책도 잘하고 있는 정책에서도 조금 이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10몇 %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페이지 13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51수인데 재벌 정책이 한 10.2% 잘했다 이렇게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세계 공인도 정도 나왔고, 잘못하는 정책은 2등을 했습니다. 26.3%. 그러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지만 일자리 정책과 달리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컨트로버셜한 영역에 있고요. 그리고 또 국무위원들, 장관급 캐비넷 멤버들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김성규 위원장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일관성이 없는 사실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마 이게 언론 노출도가 사실은 잘하고 있고 못하고 하는 개인 평가에 상당히 영향을 일단 미친 게 아닌가. 그런데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대한 믿음 내지는 희망들이 많이 섞여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평가들을 주로하고 있는 부분들은 보면 실제로 1년이 지났는데도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재벌 문제들과 전문가들 그룹에서 보면은 앞으로도 잘할 것 같지가 않다는 우려가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국회에서 동실련 의원 세 분이 같이 주최한 재벌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제가 별도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3대 전략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정책들, 이제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는 사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바꾸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입법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52시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정을 미리 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번 국회에서 한 게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충격들, 최저임금 대선 때 대부분의 후보들이 10,000원으로 2020년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시행을 실제로 하려니까 굉장한 모델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우리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가격 경쟁력에 기초한 제조업들, 1970년대 이후에 중화업 산업들이 지금도 주력 산업이고 그 제조업의 기본이 되는 것은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품질이라든지 고부가가치 산업을 생산하는 식의 산업의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가격 경쟁력의 대부분을 뜯어다 보면은 부품 단가 부려치기에서 부품 단가를 낮게 만들어서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던. 예를 들어서 현대차하고 폭스바겐하고 회계자료 분석을 해보면은 매출액 대비 부품 단가의 비율이 현대차가 폭스바겐에 비해서 한 10%포인트가 낮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현대차들은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은 좀 비싼 차들도 많이 구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볼 수 있는데 10%포인트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보면은 부품 1차 벤더, 부품 1차 부품업체들, 협력사들, 2차 협력사들 보면은 수익률 격차가 엄청나게 크게 있죠. 단가 우려치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에서 입증을 볼 수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1차, 2차가 수익률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차 수익률하고 거의 부품에서 수익률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거의 현대차가 100이라고 할 때 수익률을 1차, 2차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2차는 거의 30 밑으로 떨어집니다. 엄청난 격차가 나는데 이것이 다 단가 우려치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단가 우려치기가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도 2차 이런 벤더들 기술 혁신 같은 게 일어나면 기술 탈취가 거의 일어납니다. 이 기술 탈취가 일어나도 어디 가서 소송도 잘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 기술력이 고만고만한 부품 회사들이 경쟁을 하게 되고 단가 우려치기에 내몰립니다. 당연히 혁신할 유인도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예전부터 만들었던 제품은 싸게 그냥 만들고 있습니다. 잘 만드는데 새로운 혁신적인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대차의 지금 위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부품 단가 우려치기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중국이나 인도차들이 쫓아오니까 그것도 이제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차라든지 커넥티드카라고 해서 부품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나야지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시장을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죠.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외국 부품업체부터 부품을 사야 되는데 이른바 서플라이 체인, 공급 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래 비용이 엄청나게 드니까 이른바 로엔드, 하이엔드 시장에서 동시에 시장을 잃어버리고 샌드위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형국에 있다. 갑자기 한 3년 전부터 현대차가 왜 이렇게 되느냐? 사실 해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현대차 자동차 산업의 위기인데요. 현대차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력 제조 대부분이 지금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고부가가치화되고 특수제 중심으로
인적 자본 중심의 부품 소재 중소중견 중심의 산업 구조로 진화해간 것이 제조업 강국들의 역사입니다. 1990년 이후에 독일이라든지 북유럽의 제조업 강국들은 그런 산업 진화 과정을 거쳐하는데 우리는 그 과정이 깨지고 여전히 최종재 중심의 부품 단가 우려칙에 기초한 가격 정책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는데 그 구조가 중국같이 따라오는 나라들 때문에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최저 임금들을 굉장히 임금 격차도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 대기업 격차가 굉장히 크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한 7, 80% 있는 수준인데 우리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50% 밑으로 2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려가면 30%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양극화 문제, 소득 불평등 문제하고 다 관련이 있는데요. 저생산성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두고 사실 최저임금을 올린다라든지 근로시간 단축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한계 상태에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이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느 나라에서나 그런 한계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독일도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요인이 생깁니다. 근데 그러면 남은 인력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다시 가는 건데 우리가 문제점 지금 분수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일자리가 없습니다.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이직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사업할 때 좋은 일자리 기회가 없는 경제 구조를 지금 기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분수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우려들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사실상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공약에 대한 실행률은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점수는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고요. 흑연성장이 나온 것도 사실은 그런 혁신의 기회를 만들어서 분수 효과가 실제로 발휘되도록 해주자는 측면이 있는데 난 지금 보면은 혁신성장이라는 것이 과거의 학습입니다. 정부주도 그러니까 지금 혁신성장도 중소중견기업 또란 애를 발굴 육성해서 키우겠다. 금융지원으로 키우겠다. 정부가 발굴 육성하고 금융으로 키우겠다. 이런 개노비적인 그리고 오방형 승리하고 모형에서 집중되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고 지금 정부의 정책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혁신이 일어나려면 혁신의 기회가 있고 요인이 있고 금융이 있어야 됩니다. 기회와 요인이 지금 없는데 금융으로만 키우겠다고 하는 혁신 정책을 우리가 지난 10년,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했고 장렬하게 실패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혁신 정책도 그거와 전혀 다르지 않다.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 기회가 있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중견 중소기업들이 일하는 중간재 산업에 혁신의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 내부 거래, 과도한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동안 혁신적인 기업이 나타난 분야 생각하시면 다 B2C입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아모레퍼시티, 파리바게트 다 엔드 유저가 소비자인 B2C에서 혁신이 일어나는데 B2B, 중간재 산업, 부품 소재에서 혁신이 거의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SI 산업이 중간재 B2B인데 대표적인 입장 몰아주기 산업입니다. 혁신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징벌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걸 도입해서 혁신할 유인을 혁신을 해도 탈취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준다면 중간재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결국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최종재 완성재 산업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정책을 지금부터 올해 안으로 세팅을 해야만 2년, 3년차, 4년차 효과가 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정책적인 변화들이 계속 간다면 3년차, 4년차 가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지금 일자리 정책 여러 가지 나오는 것도 대부분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맥도니식으로 자꾸 단기적인 부작용을 막고 단기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이냐.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재벌 개혁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과감한 어떻게 보면 이게 박정희 개발 체제,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꿔주는, 그리고 냉전 시대의 안보 북한 문제 레짐을 지금 바꾸는 남북 정상회담부터 시작되는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 구조에서도 박정희 개발 체제의 레짐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에 이제 몰두할 때다.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높아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남북 경협이 골타구다라고 하는데, 남북 경협이 크게 중단기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잘못된 한정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냉정하게 우리가 개성공단 시뮬레이션 가지고서, 또는 베트남하고 우리 관계에서 어떤 한국 경제 미치기 임팩트가 뭔가 이런 걸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남북 경협이 골타구라는 식으로 해서 근본적인 재벌 개혁과 같은 구조 개혁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재벌 개혁이 아닌 마지막에 185페이지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 경제 구조에서 큰 개혁을 해야 된다. 재벌 개혁과 노동 개혁 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전환 문제, 이 공공기관 같은 공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 연봉 호봉제 같은 호봉제 같은 임금제도가 유지되면은 사실 이게 정규직 비정규직 전환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미래에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직무 임금제로 임금 체계를 개편한다든지, 또 우리가 그동안 임금 체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 최저임금도 살인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임금 구조, 그 개편 문제, 그런 것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사실은 정책을 펴야 된다. 재벌 문제와 재벌 개혁과 노동 개혁을 동시에 추구해야만 사실 저는 둘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복지 개혁, 재정 개혁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큰 틀을 짜는 경제 개혁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3년차, 4년차, 5년차 가서 과연 괜찮을까? 한국 경제가 괜찮을까? 초기에 문재인 정부가 이룩한 성과들이 과연 그때라도 지속 가능하게 지지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좀 심각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그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중간에 제가 좀 끊기가 좀 어려웠는데, 경제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건강해져야 되는데, 기존의 경로 전승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뭐 대한항공사에서 볼 수 있듯이 갑질 행태라든지, 분단가 후려치기라든지, 기술 탈취라든지, 경제력 집중 문제라든지, 이른바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좀 어렵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본이 80년대까지 매우 잘 나가다가 90년대 들어서 이제 잃어버린 10년 시작되고 할 무렵, 일본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 산업 구조뿐만 아니라 노동개혁, 복지개혁, 재정개혁도 수반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일본에서도 사회보장개혁, 정치개혁, 행정개혁, 이른바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기존의 그 추격형, 그래서 이제 탈추격형으로 가야 되고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 일본형 제3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구조개혁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없었죠. 굉장히 미진했죠. 그래서 그런 이제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을 해주셨고, 다음에는 그 부동산 서민 주거입니다. 서울시립대 서순답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서순답입니다. 부동산 서민 주거안정 분야는 대표적인 민생 분야입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높이려는 그런 시도는 역대 정권의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부도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아파트 가격, 서울의 경우는 아파트 평균 가격이나 해외가 평균이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있고 또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소득 증가보다 가격 증가가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일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과 더불어서 주거비 부담의 증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민생과 대한 핵심 사안이었고 역대 정부가 많은 노력을 정책적 노력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정책보다도 정책의 개수가 유난히 많은 것도 있기 때문이긴 합니다. 실패 원인은 구조적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경기가 있기 때문에 화랑과 불황을 반복하고 있고 또 정치권은 또 정권의 교체로 정책이 변화를 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장기적이긴 하지만 사회 변화 특히 부동산 부분은 주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이 지속화되고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가 절실하게 필요해지는 그런 사회적 요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어렵지만 정책 평가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양적인 평가, 그러니까 공약의 이행 정도만 평가해서는 정확히 서민들의 주거 안정 부분을 진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자리가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문재인 정부 1년의 성과를 공약 동의표로 평가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보편적인 관점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소득 분배 공평성, 우리 경실련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분배 공평성은 개발이익 환수와 같이 기여한 만큼 분배하는 의미도 들어있고 또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주거비 보조와 같은 그런 개념도 역시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을 돌려서 작년으로 되돌아가면 주택시장이 좀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었죠. 특히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것을 또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첫 번째는 6.19 대책으로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또 조정구역을 확대해서 대응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격이 이제 급등하자 재건축 아파트들 중으로 급등하고 있었고 이른바 갭 투자가 또 활성화되어 있어서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파리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투기 과열지구 또 투기 지구 지정을 통해서 진정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가계부채가 매우 위험 수준에 달해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해소 대책도 마련을 했고 또 주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주거복지 로드맵도 마련하는 등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1년 사이에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을 강론으로 구체적으로 평가한 것은 경실련 차원에서 세부 항목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저는 총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주택 투기와 시장, 그러니까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 대책이라고 하는 경실련 차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잘했다가 43.6%, 못했다가 22.3% 2배 정도 긍정적인 평가로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적긴 하지만 이게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관계로 특히 정부의 정책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계층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 유보적 판단도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이제 유인물에는 19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약 이행도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평가를 요약해 보면 국민 주거안정 분야의 공약의 특징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정권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게 되었지만 총량적으로는 크게 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5년, 10년 후, 10년 임대 후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무늬만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양산했기 때문에 5년, 10년 지나면 다시 그걸 분양하고 하니까
아무리 많이 지으려고 노력을 해도 총량은 크게 변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문재인 정부는 5년 10년 임대료 분양 위축을 최소화하고 장기 임대 위축을 지켰다 이렇게 공약을 해서 그 공약의 진정성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와 반면에 그와 동시에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다른 정권에 비해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매매 시장에서 임대차 시장으로 이제 주택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선진형의 조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이다, 유보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로서 정신을 시장해온 전월세 상환제, 또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아직도 채택되지 않고 있고, 또 분양시장에 적폐라 할 수 있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 위주의 분양제도인 후분양제가 아직도 선분양제가 아직도 폐지되지 않고, 즉 후분양제가 채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방산 정책은 대체로 규제 중심의 정책이었습니다. 화랑 시기에는 규제 칼을 꺼내들었고, 침체기에는 또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시장에 양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나라 사례를 쭉 검토해 본 결과 규제보다는 세제 중심 훨씬 부동산 세제 정책을 흔드는 것이 가장 더 효과적이다. 경제적 세대 정책이 좀 더 간접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른 차원이 뭐냐면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든지 투기를 억제한다든지 자산 자체를 시정하는데 세제만큼 좋은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조세 저항을 가져오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 전제도 깔려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라든지 주거 취약계층과 또 청년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주택 공급의 확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 이행이나 또 부분 이행이나 이런 맞추는 것에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게 되는데, 다만 이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에 있어서 대도시 역세권을 개발을 통해서 20만 원 가까운 청년 임대주택을 30만 가까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업무 계획에도 포함시키고 예산도 확보했지만 실제로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왜냐하면 대도시 역세권은 이미 누군가의 소유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을 짓겠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상대를 모르고 하는 게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루모블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집행을 위한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큰 틀에서 볼 때 지금처럼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지원만으로는 주택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관점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뭐일까? 그 이제 향후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숙제이자 정책의 방향으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장 안정화뿐만 아니라 국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지금 최근에 조금씩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입니다. 어렵다고 영원히 놔둘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제 개편을 할 때 보유세를 강화하고 처분세, 거래세는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처분세, 거래세 완화를 통한 공급 증가 효과도 누리고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고가주택에 착용하는 세부담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 주거 양극화 문제, 불로소득의 문제, 투기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유도한 결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되는 4월 1일 이전에, 즉 3월에 다소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약 3만 대 임대주택 등록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의 임대주택 총 수의 12%에 불과해요. 기존이 10%에서 10% 정도 증가하는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다수의 다주택자가 아직도 판단을 유보하고 정책이 바뀌길 기다리든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것은 처분해야만 되기 때문에 처분을 유예시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한다는 정책의 효과는 적지 않은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거나 선진국처럼 임대주택 관리 전문기업을 육성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게 제도 설계하는 노력이 정부 차원에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또 줄기차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해온 후분양제 40년 동안 공급자, 즉 건설업자를 편익을 봐줬으면 되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분양 이후에 여러 가지 소비자 민원들이 쏟아지고 나오고 있고 자기 돈 없이 소비자한테 돈을 받아서 제품을 공급하는 아주 후진적 형태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요. 또 선진적인 임대차 안정화 조치, 즉 전월세 상한제, 또 계약금 청구권제를 도입을 해서 향후 예상되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개헌이 안타깝게 유예됐습니다만 토지 공개념을 명확화하는 거라든지 또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을 근본적으로 또 선언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주거권 개념이 헌법의 기본권 개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미래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항상 경기 사이클을 타고 사회별화도 노동을 치고 있고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고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또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정책 방향이 자꾸 휘둘리고 있고 그런 걸 고려한다면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헌법에 주거권을 명시하고 토지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길만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게 항구적으로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선언적 규정이 아닌가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님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련 분야입니다. 김영민 사무처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진흥 사무처장 김영민입니다. 일단은 그 문재인 정부 1년 평가에 앞서서 청년 세대들이 어쨌든 지금의 정부에 있어서 느끼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떤 청년 세대들이 느끼기에는 자신이 던진 한 표가 얼마나 큰 사회 변화를 느낄 수 있는가라는 걸 체감하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와 국정을 파탄낸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그리고 사회 곳곳에 어떤 비리들이나 문제점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이거에 대해서 힘있게 같이 싸워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들의 그런 현실은 녹록지 않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청년 실업률로 대표되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 1년 평가를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그 출범 직후에 이제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면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취임 한 달 후 국회 첫 연설에서는 청년을 33번이나 언급하면서 이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추경 예산을 뜯어보면은 이제 공공 일자리 4만 개 그리고 민간 부문 1.5만 개가 이제 청년 일자리 대책에 해당이 되는데요. 정부가 여전히 그런 기존의 양적인 창출 위주의 일자리 대책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전 정부보다 나아진 점이 있다면 이제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를 통한 주도적인 역할을 정부가 보다 일자리 분야에서 하겠다라는 것을 제외하면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점들은 이제 올해 3월 15일에 발표됐던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적인 고용 창출과 고용률 지표 개선에 모든 정책의 목표가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가장 당장 절실한 어떤 사회 안전망의 강화나 일자리 질의 개선에 대한 문제들은 아직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여론조사에서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20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 3월 15일에 발표된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30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해 있거나 취업 경험이 이미 있는 대상 청년들에게는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거다. 그 정도로는 중소기업에 눈을 돌리기 어렵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양적인 고용 창출과 고용률 지표 개선을 위주로 이제 나오는 것은 청년 실업의 원인을 이제 미스매치 위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 부분은 이제 기존의 정부와 이전의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는 이유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월 15일에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좀 뜯어보면은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지원하는 정책들을 위주로 이제 짜여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청년 구직자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 취업자들을 지원하는 정책,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이고 이런 정책이 나온 배경에는 대학 진학률이 높아서 혹은 인문계 전공자가 많아서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고 청년들은 실업난을 겪고 있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원인이 아니라 피상적인 결과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이 청년들에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배제되기 쉽고 그리고 실직이나 퇴사로 인한 그것이 당장의 경제적인 공경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그리고 그것이 장기화됐을 때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청년의 삶이 결정이 되고 그런 경력의 공백이 취업 이후에도 상당한 손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에서 이제 사회 안전망의 강화나 일자리 질의 개선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그런 공백을 손실을 막기 위한 직접 일자리 대책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들에 대한 대책들보다는 이제 취업을 유도하는 정책들로 하다 보니까는 당장의 중장기적인 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앞서 경제 일자리 분야 평가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서 중장기적인 방향들에 대한 대책들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나온 대책에 대해서는 이런 아쉬운 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그런 정책 기조에서 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자리위원회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해서 노사 대표를 포함해서 정부 출범과 거의 직후에 구성이 되었는데요. 일자리위원회를 어쨌든 대통령이 위원장을 하는 직속위원회로 또 구성을 하였다는 점은 고용 문제를 단순히 어떤 비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에 관련된 일자리 질의 문제까지 일자리 창출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하고자 하는 고민이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매 회의가 이벤트로 그친다거나 어떤 사회적인 대화를 끌어가기 위한 어떤 법적인, 형식적인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일자리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만한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를 앞두고서는 이제 부위원장이 사퇴하고 그것이 공석이 된 채로 수립되고 발표되는 그런 과정이 기존의 정책 기조가 당연히 조정이 일어나기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점들이 어떤 부처 간의 그런 이견을 조율하고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그림을 만드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청년 일자리 대책 이번에 발표되는 과정에서 많이 아쉬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노사정위원회에서 좀 더 이런 청년 일자리 문제나 청년 실업 문제가 좀 더 전향적으로 다뤄질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아직 시동 단계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그럴 수 있었다고도 또 그런 부분의 어려움은 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4월에 이제 노사정위원회 대표성 확대에 대한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는데요. 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한 그런 청년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대표성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위원회 구조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여기까지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은 다른 청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사실 그렇게 다른 분야의 청년 정책은 아직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이뤄진 것이 아직은 없다 보니까는 평가하기에 다소 이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어떤 논의 구조나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는 데 있어서의 정부의 의지나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이제 일자리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주거나 부채, 특히 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부동산 분야에서 많이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 그 문제는 이제 한국 사회의 자산 불평등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부채 문제도 이제 취업 확자금 상환 제도가 이제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이 10년 동안 이제 청년 실업난은 훨씬 더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발생한 조건에서는 청년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이걸 수립하고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그런 구조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청년기본법 제정을 청년단체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실제 국회에 어떤 주요 정당들 간의 큰 이견이 없음에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계속 놓여져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많이 아쉽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빨리 청년기본법 제정과 함께 지방정부에서 그동안 청년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행보들을 해왔습니다. 이전 정권에서는 박근혜 정권에서 오히려 방해라면 방해했지 전혀 청년에 대한 어떤 사회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 정부별로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어떻게 협업을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청년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정책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사기가 4년 동안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4년 동안은 이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직은 갈 길이 좀 멀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그리고 청년들의 기대도 아직은 충분히 이 정부에 보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에 이제 남은 임기 동안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이런 기대에 부응해서 청년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김민국 국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입니다. 정확히 지난주 오늘이죠. 4월 27일 저도 그날 사무실에서 지켜봤지만 전 세계 남북한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만한 대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환 국무위원장이 서로 만나서 양국 간의 어떤 현안을 다룬 모습이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북이 서로 이 총구를 겨루면서 서로 상호 비난적인 있다고 심지어 전쟁 가능성까지 흘러나오는 분위기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서 서로 뜬금없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한편에 좀 드라마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국 정상의 모임의 하나의 활용 점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공감하시겠지만 당연히 돌보다리였고요. 문 대통령이 칠순을 향해서라 신문하기보다는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30대 초반인 걸 감안하면 마치 꼭 삼촌과 조카가 테이블에 앉아서 양국의 수십 년간 쌓였던 그런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카 입장, 조카 나이에 해당되는 김 위원장이 그 문 대통령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소통의 힘은 중요하다. 물론 뭐 그 두 사람이 그 짧은 모임을 통해서 그 상호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겠지만 최소한 그동안 수십 년간 쌓여왔던 그 남북한 간의 어떤 그 상호 불신이라든지 어떤 소통 불통의 어떤 그 벽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뭐 좀 다른 얘기를 할 텐데요. 뭐 1955년 미국에서 그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그 영화가 들어갔지만 그 영화를 보면은 여주인공 주디인데 이제 나탈리 울드라는 그 여배우가 그 주디 나영을 맡았고 그다음에 이 여주인공을 사랑하는 그 남자친구라는 가 뽑아집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뭐 알콩달콩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이 영화의 주인공인 제임스 딘이라는 친구가 등장하면서 결국 이 여주인공을 놔두고 두 사람이 연적 관계로 돌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은 없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한 여성을 두고 서로 그 사랑 싸움을 할 때 펼쳤던 좀 철없는 뭐라고 해야 되나 철없는 어떤 싸움이 뭐냐면 절벽 위에서 차를 몰다가 소심한 사람이 결국 그 브레이크를 걸고 차를 멈추는 일종의 치킨 게임인데 이거를 하자고 이버전 친구가 그 주인공 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 그 절벽 위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 치킨 게임을 하다가 주인공인 제임스 D는 절벽 끝 부분에서 가까스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이 버즈라는 친구는 그 친구도 결국 살기 위해서 도망치려다 그 차 문에 못이 걸려서 결국 그 버즈라는 친구는 죽었는데요. 제가 좀 생뚱맞게 미국 영화 사례를 든 이유는 뭐냐면 사실 남북 관계에도 그동안 지금 말씀드린 이런 뭐 이유 없는 반항과 같은 그런 정부의 비대칭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가 차이가 났을 때 결국 그에 따른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두 사람 간의 오해로 생긴 역선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영화를 예를 들었지만 절벽으로 떨어져 죽은 이 버즈라는 친구들이 역선택을 택한 거죠. 그래서 남북한이 그동안 이 비대칭성의 함정에 빠지면서 서로 상호 불신이 벽이 커왔고 그다음에 그동안 또 상대방에 대한 정보 의존이 주로 좀 다소 왜곡된 물론 뭐 대부분 정확한 정보겠지만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이런 주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반영한 다소 왜곡된 그런 정보를 많이 접하다 보니 결국 양국이 많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빠졌는데 두 정상이 이번 모임을 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히 좀 해소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소통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하나의 폭체가 됐다고 봅니다. 다시 주제를 그러면 우리나라로 다시 돌리면은 혹시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남북한 간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흉물없이 얘기를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왜 여의도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볼 수 없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좀 아쉬움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문 대통령께서 소통의 능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현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달리 소통이 되는 그런 정상적인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관계에만 마음을 여는 그런 자세뿐만 아니고 국회 내에서도 상대 정당에 대해서
반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의견이 만약 정당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 의미의 그 소통 중심이죠. 그래서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앞서 몇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 그 출범으로 현 정부에 대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탄이 더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 집권당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소통 정치 하나로 저는 악마의 변호인이라는 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뭐 용어가 좀 썸뜩한데 악마의 변호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KBS 개그 프로, 개그 콘서트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최근에 많은 삐뚤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상대방이 말한 거에 대해서 늘 반론을 제기하고 그 상대방이 말하는 거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데 결국 현 정당이 이런 자신들만의 결정의 함정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들과 반대되는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상생을 불을 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생이 이루어짐은 하나도 없었고요. 늘 자신들만의 어떤 집단사고 왜곡된 집단사고의 프레임에서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어떤 생산적인 그런 정치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방의 의견을 반대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악마의 변호인 같은 그러한 시스템을 좀 도입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상생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영자는 칭찬만 받으면은 좋은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그리고 의사결정의 첫 번째 원칙은 반대 의견 없이 최종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기업뿐만 아니고 민생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회 그리고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통 분야에서 좋은 토론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 발제와 5분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제 1년이 됐는데 1년이라는 기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소위 그 개혁이나 혁신을 하기 위해서 정말 골든 타임 중에 골든 타임입니다. 집권 초기 내지 또 길게 봐야 전반기 안에 혁신이나 개혁의 추동력을 그 모멘텀을 만들지 않으면 개혁이나 혁신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 날을 연결하게 평가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거는 어떤 개혁이나 혁신이 잘 되기 위한 필요 조건 될 수 있을지언정 충분 조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대화라든지 이런 몇몇 좋은 이미지, 좋은 평가에 도취되지 않고 이번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어떤 불연속적인 단면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구조개혁 얘기 나왔지만 그런 면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 더 잘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하고 또 미진한 부분은 또 열심히 비판을 해서 이번 정부도 성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좋은 길로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토론회였다라고 보면 이 토론회가 조금 작은 보람과 함께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두 분 발제자와 토론자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경실련에서 이 평가 자료를 만드느라고 상근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들한테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 토론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